자, 뾰로롱! 와,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희의 바람, 그리고 제발 주말에도 해줘 하셨던 사방 가족 여러분들의 기대가 완성된 날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토요일 밤 조금은 늦은 시간, 하지만 우리 사방 가족 여러분 TV 앞에 함께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자, 위클리 사건 반장 대망의 첫 방송을 저와 함께하는 우리 백다혜 아나운서의 소감도 궁금한데요. 네, 드디어 주말에도 사건 반장이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토요일에도 가족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데요. 언제 어디서나 사건 반장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위클리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큰 화제가 됐던 사건 되짚어보는 시간이죠. 사반 핫픽 첫 번째는요. 시의원들 정말 왜 이러니? 입니다. 방송에 나갔던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한 50대 남성이 마트 주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옆에 놓인 과일 상자를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데요. 급기야 이 남성, 여성이 허리춤을 잡고 가게 입구 쪽으로 끌고 갑니다. 여성이 몸을 뒤로 젖히면서 거세게 저항하자 남성은 손을 들어서 위협한 뒤 그제서야 멈추는데요. 그런데 영상 속 이 남성, 지역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바로 전북 김제시 의회 유진우 의원이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10년 넘게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며 잦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제시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건, 진상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 주 사반 주인공 시의원들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전북 김제시 의회는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무소속 유진우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이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윤리특별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달 말에 열리는 본회의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7일 소집한 긴급 의원 간담회에서 전체 의원이 징계 요구서에 서명을 하고 엄격하게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고 전했습니다.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은 소속 의원이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시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 있었죠. 김태우 양산 시의원. 자, 그 김 의원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그 직원분, 저희한테 직접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7월 5일날 수요일이거든요. 비밀 얘기가 함께 있으니까 둘이 하자고 금요일날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는 그 가기 싫다고 우리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놓고 이날 이제 노래방 주소도 찍어주고 둘이 노래방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혹시나 내일 연락 없으면 연락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전화를 좀 걸어주고. 진짜 막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까? 네, 끌어안으면서 고백을 한다니까요. 추행을 거절 때 왜 저한테만 이러시냐고, 왜 저한테 이러냐고 그렇게 하거든요. 니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다고,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고, 자기 책임지라고. 너무 이제 황당해서 제 친구 아빠랑 동갑이거든요. 저는 진짜 계속 거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2박 3일 동안 벤치마킹 가는데 이걸 안 따라가면은 2박 3일 동안 진짜 계속 괴롭힘 당할까봐 그래서 억지로 끌려나갔고 이제 도움을 청해야 되니까 애들한테 혹시나 해서 카톡을 한 거죠. 자, 그 제가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내 친구 아빠랑 동갑인 사람이 나한테 이랬다. 이거 진짜 남양 특집이 따로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 양산시 의원은 지난해 7월 피해 여직원에게 비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서 단둘이 술자리를 요구했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만약 술자리를 거절했을 때 곧 다가오는 2박 3일 벤치마킹에서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수락을 했는데요. 1차로 고깃집에 갔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차에 휴대전화를 놓고 왔으니까 가져다 달라며 피해 여직원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여직원은 친구들과의 메신저에 술잔에 마약을 탈까 봐 걱정된다 이런 우려를 남기기도 했고요. 2차로 가게 된 노래방의 주소를 전달하면서 연락이 없으면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피해 여직원에게 고백을 했고 여직원이 유부남이 이래도 되냐라고 이야기하자 짝사랑하겠다 이런 황당한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친구
아빠랑 동갑인 사람한테 짝사랑 고백을 받으면 그 기분은 어떨까요? 자, 김태우 의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업무 추진비를 조작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어요. 네, 업무 추진비를 실제와 다르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피해 공무원에 따르면 김 의원의 성추행은 의회 밖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네, 술자리를 함께 하자는 요청에 음식점이나 노래방에 불려다녔고요. 이런 자리에서 비용이 업무 추진비로 일부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고깃집을 보면요. 가장 저렴한 메뉴가 4만 원이었고 인당으로 주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 의원이 업무 추진비 내역에는 4명이 활동했다고 기재했으니까 이게 실제라면 최소 16만 원이 결제됐어야 하는 거죠. 김 의원은 다른 지인도 함께 있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지만 피해 여직원은 방으로 나뉘어 있는 식당이어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저도 인터뷰하면서 들은 건데 야 내가 차에다 뭐 놓고 왔으니까 잠깐 가서 네가 좀 가져와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럼 자리를 비우면 그 술잔에다가 뭔 짓을 할 줄 알고. 맞아요. 일단 그래도 천만다행 아무 일은 없었는데 얼마나 그 피해자분이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성추행이 의정 활동입니까? 이 세금 먹튀가 증명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반에 출연하는 박지훈 변호사께 자문을 해봤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갈린다고 하는데요.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방 키워드 이어갑니다. 가게 안에 한 남성이 입장합니다.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오네요. 저 사장님 저 누룽지 좀 주세요. 딱 하니까 사장님 정성껏 물건을 저렇게 골라가지고 포장까지 해줘요. 자,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던 남성 갑자기 지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일단 끊었어. 자, 지금 끊었어요. 그러더니 이번엔 사장님 저 붕어빵도 좀 포장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역시 테이블에 저렇게 탁 해가지고 포장하고 계셔.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손님 말하는 게 친구 놈이 바로 입금할 거예요 하면서 저걸 물건을 받아 들고 가게를 나갑니다. 자, 친구 놈이 제대로 입금을 했으면 사건 반장이 안 나왔겠죠. 아유, 한심한. 진짜 왜 저러고 붕어빵 먹고 튀면 맛있을까요? 맞습니다. 먹튀 사건이었고요. 지난 9일 저녁 6시 이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식집입니다. 이 당시 60대 정도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가져다 준다면서 누룽지, 건빵 그리고 추가로는 붕어빵까지 이렇게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적뒤적 하다가 카드를 차에 놓고 왔다. 차에 나가서 좀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계좌 이체된다 뭐 이런 어떤 문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더니 그럼 지인한테 연락 좀 해볼게요 라고 통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입금을 부탁하는 내용이었고 나가면서 누구누구 이름으로 입금이 될 거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당연히 입금이 되지 않았겠죠. 이 업주인 제보자 2만 원 가량 피해를 본 상황인데 설마 요양원 간다는 사람이 먹튀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라면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 두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계산대를 저렇게 쉥 지나서 입구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한 남성이 앞에 멈춰서고 그냥 나가려던 일행이 남성한테 돌아가서 뭐라 블라블라블라블라 말하는데 자, 일행이 먼저 바깥으로 나가고 남성도 문 쪽으로 가는가 싶더니 또 직원들 눈치를 살짝 보는데 말이죠. 이때 문 바깥에서 일행이 야 빨리 나와 임마 나와만 막 손짓을 하죠. 자, 남성 끝까지 주변을 탐색을 하는데 아무도 안 보네 하면서 저렇게 확 나가버립니다. 자, 두 인간 모두 나쁘지만 그중에서 제일 나쁜 인간은 그래도 낼까 말까 번민하는 친구를 향해서 야 빨리 나와 임마 손짓하는 친구가 제일 나쁜 놈 같습니다. 네, 지난 14일 밤 11시고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프집입니다. 먹튀 사건입니다. 이 두 명이 식사를 하고 일어나더니 계산대 지나쳐서 그대로 문 앞까지 갑니다. 이 한 명은 그 앞에 서서 눈치를 보는가 싶었는데 다른 한 일행은 곧장 나가려고 하고요. 일행이 눈치 보는 남성에게 몇 번 다가가더니 바깥으로 나가서 빨리 오라는 듯이 손짓까지 합니다. 결국 망설이던 남성도 역시나 일행을 따라서 사라졌고요. 그대로 먹튀했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여기가 술집이기 때문에 담배 피우려는 사람들도 또 왔다 갔다 하고요. 화장실 가는 것일 수도 있어서 의심을 전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눈치까지 보더니 결국 먹튀를 하는 모습이 너무 괘씸해서 제보 줬다고 전해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저 두 남성 가장 안쪽 테이블에 일단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냠냠 쩝쩝 열심히 먹고 있죠. 자, 그런 와중에 잠깐 바깥에 나갔다가 나가요. 지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네. 이번엔 말이죠. 자, 외투를 들고 또 나가네요. 사장님이 문을 고치려고 활짝 열어놓은 사이에 담배라도 피우러 지금 나가는 건가 싶었는데 쉥하고 지금 나갔어요. 자, 담배 피우고 돌아왔으면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이걸 전해드리겠습니까? 네, 안 돌아왔으니까 전해드리고 있는 거겠죠. 지난 12일이고요. 경기 김포의 횟집입니다. 이 두 남성 손님이 식사를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도 화장실 다녀오고 들락날락 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에 그 외투 입고 나가는데도 당시 제보자인 업주는 문을 고치고 있었는데 그냥 담배 피우러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역시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CCTV 확인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후에 직접 1시간 동안 일대를 돌면서 저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피해 금액은 12만 원에 달합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전에도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먹튀 피해를 당해왔는데 그때마다 최소 8만 원 이상씩은 피해를 봐왔다. 수시로 발생하는 먹튀 피해 더 알려져서 이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자,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이 계단을 저렇게 저벅저벅 올라옵니다. 자, 장갑을 낀 오른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요. 아하, 이런. 자, 문 앞으로 오더니 들어가진 않아. 자, 그러면서 한참을 서서 꼼지락꼼지락 뭘 하고 있어요. 잠시 후 다시 내려가고, 자, 집주인분이 집에 왔습니다. 나 이거 진짜 그냥 손잡이에 오물이 범벅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억하심정을 적길래? 네, 저게 서울 구로구의 한 빌라인데 지난해 12월부터 오물 테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지난해 12월 17일에 외출하고 돌아와 봤는데 현관 손잡이에 저렇게 개, 강아지 걸로 추정이 되는 오물이 묻은 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5일 뒤에는 이번엔 집 앞에 또 오물이 뿌려져 있어서 또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게 재물손괴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유로 경찰 출동을 안 했고 담당 형사 배정만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덜컥 겁이 나다 보니까 다음날 집 앞에 CCTV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저 장면이 찍힌 겁니다. 누군가가 오물을 들고 다가오는 게 CCTV에 잡힌 거죠. 두려운 마음을 안고 친구랑 같이 그 집 앞으로 가봤는데 손잡이부터 도어락까지 역시나 이번에도 오물 범벅이었던 겁니다. 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왔다 간 뒤에 친구랑 같이 이걸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층에서 뭔가 욕설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람이 나왔나 해서 내려가 봤는데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아래층도 자기 집 앞에 CCTV를 설치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집 안에서 CCTV를 통해서 그 스피커를 통해서 안에서 욕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욕설을 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이 제보자들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랫집 문을 막 두들겨 봤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개 짖는 소리만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담당 형사가 그 처음 신고부터 지금까지 좀 바쁘고 출장 중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 한 번도 연락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 늦어도 지난 월요일에는 반드시 연락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수사 진행도 안 되니까 더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보자분 혼자 사는 집에서 저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지금. 게다가 지금 제보자분은 저 사람이 아랫집 사는 사람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본인의 제보자분의 추정이긴 한데 확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뭐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는 추정인 게요. 저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많은 사는 분들이 다 오래전부터 살았던 곳인데 아랫집 사는 사람만 3년 전에 이사를 왔대요. 근데 특이한 게 집을 온통 창문을 암막 커튼으로 가려놓고 어이구야. 종이 박스까지 써서 집안이 전혀 안 보이게 산다는 세상에. 거예요. 뭐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의심할 수는 없는데 좀 특이하긴 하지만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그 아래층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지나가야 되잖아요, 아래층을. 그러면 꼭 그 CCTV 스피커로 이 제보자분에게 욕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제보자로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뭐 처음에 바닥에 떨어진 거 모르겠지만 개 오물이 맞다면 손잡이에 있는 게 충분히 반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경찰로 왔었을 때 또 친구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스피커를 통해서 욕설을 했다라면 이게 협박이나 내용에 따라서 협박이나 모욕이 될 여지도 있거든요. 이걸 좀 다시 보강을 하셔서 경찰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섬뜩해서. 자, 백 변호사님께 짧게 네. 여쭐게요. 저거 재물손괴 안 되는 겁니까? 되죠. 저는 왜 저걸 재물손괴가 안 된다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저거 되는데. 계속 쓸 수 그러니까 있겠어요? 감정적으로 쓰기 힘든 것도 재물손괴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욕죄나 뭐 어떤 욕설을 했는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죄도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스토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바쁘다고 그냥 대충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매장 앞에 트럭이 딱 와서 멈춥니다. 아, 이거 뭔가 음산합니다. 자, 모자 쓴 누군가 차에서 내려서 저벅저벅하게 앞으로 자, 무인 택배함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자, 번쩍 차차차차 들어올려가지고요. 그대로 저렇게 뒤로 돌아서 다시 트럭으로 으라차차 하면서 지금 끌고 갑니다. 번쩍 들어가서 지금 차에 싣고 있어요. 아, 그러면서 예, 사라집니다. 아하, 예. 잠깐만, 택배함을 훔치려는 거예요? 아니면 택배함 속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는 거예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택배함만 가져갔습니다. 저게 지난 12일 새벽 1시 20분인데요. 이 전주시 완산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무인 택배함을 절도당한 겁니다. 이 새벽 사이에 이 매장 앞에 짐 실은 화물차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무인 택배함을 살펴보더니 이걸 화물차에 실어서 도주했습니다. 이걸 실은 것도 신기한 게 이 택배함이 크기가 125cm 그리고 무게가 20kg 가량입니다. 거의 어린아이의 크기였던 건데 이 무인 택배함을 보통 여기가 휴대전화 매장이잖아요. 휴대전화 받을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때는 안에 택배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피해는 없었고요. 저 택배함이 25만 원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설마 저 양반 저는 택배함이 없어서 그동안 택배 주문을 못했습니다. 미사일 배송도 못했어요라고 하진 않겠죠? 우리 집 앞에 택배함이 꼭 있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에 가져갔다라고 하면 뭐 그래도 잘못된 거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제보자의 얘기에 따르면 고물상, 인근에 있는 고물상이 택배함을 가져가서 뭔가 팔거나 좀 금액이 대충 20몇만 원 한다고 하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도가 당연히 됩니다. 남의 소유, 남의 점유하는 길에 있는 택배함, 저게 지금 고물도 아니고요. 그럼요. 버리려고 산 건 아닙니다. 그럼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다른 곳에 또 혹시 가서 또 택배함이니까 또 가져가고 그럴까 봐 지금 올려놓은 건데 이것도 엄연히 절도가 되고요. 절도가 되면 반복이 되면 상습절도 이런 걸로 처벌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한 남성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택배를 발로 툭 합니다. 자, 그리고는 택배를 다시 주워가지고 말이죠. 지금 주워 들고서 살펴보더니 다시 계단 위로 저렇게 살펴보더니 또 툭 던져요. 던집니다. 자, 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더니 또 주변을 또 이리저리 도리도리 막 둘러본 다음에 다시 한번 택배를 발로 툭! 자, 그리고 또 모자 푹 눌러 쓰고 얼굴 가리고 발로 찬 택배를 주워 들고 지금 주워 들고 다시 또 이번엔 내려갑니다. 예. 자, 백 변호사님 보세요. 네. 저 사람 당신 택배 왜 들고 갔어? 물어보면 그럴 겁니다. 아니, 들고 가긴 누가 들고 가? 발로 찼는데. 도대체 저 심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택배 쇼핑한 거예요. 일단 저 택배 안에는 20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었고 해외 구매를 해서 어머니 생신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아유. 한 20만 원 상당이었다고 하는데 이 절도 사실 알고 이제 바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같은 건물을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초기 4층에 있는 무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무도장에 놀러 왔던 사람이고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잖아요. 무슨 장이요? 무도장. 네, 무도장. 네. 네, 아쉽게도 무도장 측에 저 남성의 연락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져간 택배 가져다 놔 이러면서 종이를 붙여놨는데 어제 누군가 그걸 뜯어갔다고 합니다. 혹시 그게 범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비슷한 인상착의 사람을 목격해서 차량 번호를 알아가지고 경찰에 전달했는데 아쉽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경찰분들께서 사실 저 금액이 크건 적건 간에 저런 사람들은 반드시 잡아야 저런 일 다시 안 일어납니다. 자, 매장 앞으로 두 오토바이가 저렇게 쉥! 자, 앞에 가는 오토바이 주목. 자, 잠시 후 말이죠. 안전모를 쓴 남성이 오토바이 없이 저렇게 돌아오는데요. 가게 문 앞으로 다가가더니 안전모에 이름이 큼지막하게 뭐가 써 있어요, 지금. 자, 아무튼 문 앞을 맴돌다가 안으로 들어간 이 남성. 자, 잠시 후 배달 음식이든 봉투를 들고 나와서 왔던 길로 다시 갑니다. 자, 한참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배달기사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아까 그 음식 아까 누가 들고 나갔는데? 라는 황당한 소식을 듣습니다. 결국 한참 서 있다가 다시 한참 뭐야 이거 하면서 오토바이를 저렇게 정말 안타깝게 타고 갑니다. 자, 양 변호사님
최소한 배달기사 흉내를 내면서 음식을 낚아챌 거였으면 헬멧 정도는 쓰고 가든가 안전모를 라이더 흉내를 냅니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안전모와 관련해서는 저 음식점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기에 그 근로자분들이 많이 있고 안전모를 쓰시고 일하시는 분들 중에 배달기사로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심하진 않았던 겁니다. 사연인즉 지금 보시면 짐작이 가시겠지만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짜로 배달기사 흉내를 낸 거예요. 첫 번째 앞에 있던 오토바이 기사처럼. 그리고 들어오는 길에 저는 휴대폰을 들고 들여다보는 것도 뭔가 마치 배달의 목록 맞아. 그런 신용을 내는 것 같거든요. 이건 사기죠. 이건 사기입니다. 맞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지금 재물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도 비슷한 그런 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여러 분 계시다고 하네요. 아이고. 자, 사반 키워드 잘 보고 오셨습니까? 이제 위클리 사건 반장에서 아주 그냥 야심차게 준비한 사반 제보 후 시간입니다. 자, 사반 제보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코너인데요. 정희윤 기자와 제작진이 이 추운 겨울날 함께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위클리 사건 반장 새 식구 정희윤 기자 환영합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매일같이 보는데. 네. 자, 아무튼 스튜디오. 어디 다녀오셨어요? 주거 목적으로 이제 월세를 계약한 세입자가 900곳이 넘는 못질을 하는 등 집안 곳곳이 이제 엉망이 된 사건 기억하시죠? 아우 당연하죠. 사건 반장에서 다룬 영상이 현재 조회수가 100만이 넘을 정도로 진짜? 네, 화제가 오. 됐는데 방송 후에도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 그 집에 다녀왔습니다. 잠깐. 방송이 나갔는데도 이게 복구를 안 했다고요? 전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허. 아주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실제로 보면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음. 직접 다녀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포의 세입자가 머물던 집 현재 어떤 상황인지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죠. 자, 드디어 현장에 왔습니다. 저희 사건 반장 방송 후에도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해서 직접 와봤거든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대문부터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약간 뭐 이렇게 붙였다 뗀 흔적들 너무 많고 이 본드 같은 것도 쉽게 안 떼질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대문부터 붙어 있네요. 와. 여기 보니까 일단은 이 못 자국을 다 빨간 색깔 스티커로 이렇게 지금 집주인분이 표시를 해놓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게 여기 보시면 창틀에도 있고 무서울 정도예요. 지금 빨간색 스티커가 진짜 많거든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빨간 스티커 밑에 지금 다 이게 못 자국이거든요. 멋이 내가 안 보인다니까 우리 딸이 테이프를 갖다가 900개를 사다 붙였는데도 진짜 900개예요? 900개 넘어요. 900개만 붙여놨어 테이프를. 추측 말하지. 뭘 연습실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보자마자 보이는 게 이 화재 자국이거든요. 도대체 뭘 태워 먹었으면 여기가 이렇게 화재 자국이 이렇게 진하게 남았지? 그리고 일단은 여기도 원래 다 하얀 색깔 벽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나무 판때기를 붙여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위에 뭔가를 덧대어 놓고 심지어 이거는 태워 먹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마 그 칼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바로 이 부분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치웠는데 여기에 칼만 놔두고 갔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주인분 입장에서는 딱 집에 들어와서 상태를 8년 만에 확인했는데 집은 완전 다 바뀌어 있고 칼은 칼이 꽂혀 있고 이러니까 되게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사진 찍은데 문 여니까 있어갖고 막 섬찟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헉헉 쏘고 그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거 아니 보통 일이 아니다. 그냥 칼을 한 7, 8짜리 꼽아져 있었어. 여기에 큰 칼, 뭐 작은 칼, 가위 그래가지고 와 여기도 딱 장난 아니네. 여기 벽에 다 뭔가 이렇게 훼손이 돼 있네요. 여기도 다 못 자국인가 봐요. 이 빨간 스티커는 없지만 딱 봐도 못이네. 방송 나가고 나서 뭐 연락이 왔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없어요. 돈만 주라고 막 협박을 했는 것 같더만. 이사가 몇 달이 됐는데 심산해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억울해가지고 한 달을 잠을 못 잤어요. 원상복구들을 주라고 하니까. 그니까 이게 근데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들어요? 그럼 만약 이거 다 다시 하면 한 몇 천만 원 드는 건가? 이거 다 석고까지 뜯어내면 한 1억 정도 든다던데.
야, 진짜. 심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때 방송에서 봤을 때는 사진 위주로 봐가지고 맞아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직접 카메라가 가서 이렇게 찍어오니까 이거 장난이 아닌데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특히 못질된 부분이 영상으로 확인하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9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부엌 벽지 불탄 흔적도 너무 충격적이고 우리 야.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직접 현장 나가서 보니까 얼마나 더 심각했어요. 일단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거 진짜 훼손됐구나가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집주인 어머니가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따님이 잘 보라고 빨간색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특히 저는 하얀색 인테리어로 된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 사진을 보고 갔는데 이게 같은 집이 맞나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 3자인 저도 그런데 실제로 이 집주인은 딱 광경을 보고 어땠을지 충격이 정말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다음 세입자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못 봤죠. 저 상태로 어떻게 받겠어요. 누가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 공포의 세입자 정희훈 기자가 직접 만나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뭔 생각으로 남의 집을 이 지경으로 이 모양으로 만든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방송 이후 사건 반장 제작진에게 연락을 취해온 해당 세입자.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계약서상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한 집을 임대인의 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한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제가 미흡했던 부분이 많고 그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항소심이나 연도시에 제가 불리했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 사업자로 이용한다가 이 분쟁에서는 관계가 사실 없었던 문제예요. 이 소송이 일어나기 5년 전까지 똑같은 용도를 쓰는데 아무 분쟁이 없었어요. 이 모든 분쟁의 시작은 임대료 갈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시설 투자랑 그 돈 투자를 좀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그 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저를 내쫓거나 월세를 올리면 좀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몇 차례 계약 직전에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상대측에서 구두상으로 약속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아무 피해 없이 사시면 변동 없이 쭉 사시면 좋다. 10년이든 몇 년이든 계속해서 연장을 해주겠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임대료 인상에서 출발했다. 맞습니다. 일단 세입자 주장에 따르면요. 계약 전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이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았을 시점부터 갑자기 인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응하지 않자 명도 소송과 업무방해 소송 등 여러 갈등이 시작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집을 훼손하는 거는 다른 문제 아닌가요? 당연하죠. 다른 문제죠, 사실은. 그거 이제 뭐 임대료 올리든 말든 그거랑 집을 훼손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못 쓰게 맞아요. 만들어놨는데 집을. 맞아요, 맞아요. 자, 아무튼 이 세입자가 집주인 허락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한 그런 사실은 인정했잖아요. 인정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국세청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국세청이 하는 일 자체가 사업자 등록이지 허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시 제출하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따로 임대인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 내용이 맞는지 뭐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실사를 나간다고 하는데 이 실사를 나가는 게 사업자가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냐 안 하냐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결국 법적 문제는 없는 건데 이를 어떻게 이용하냐는 부분에서는 허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동의 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세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으면서 용도를 변경해서 영업장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이죠. 명도 소송이다 업무방해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런저런 막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데 결국 핵심은 아까 백다희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집은 원상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죠. 이게 모든 세입자의 의무기도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기본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항목이고요. 다른 상황들을 차치하고 벽에 900개가 넘는 구멍이 나 있고 임대인은 지금 이 상태로는 다른 세를 도저히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자, 아무튼 뭐 본인 그러면은
뭐 잘못 아까 인정한 부분 있잖아요. 있습니다. 원상복구 해준대요,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빙빙 돌리긴 하는데요. 일정 부분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든 말든 그건 본인 자유고 맞죠? 원상복구 하란 말이에요, 빨리. 저 궁금한 게 네. 왜 그렇게 못을 박았는지도 혹시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쵸. 이제 그 집 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제 인테리어를 새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바꾸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가구를 들인다던가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합판을 못에 박은 거예요, 못으로. 그러니까 뭐 선반을 설치한다거나 전구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모든 작업들을 다 못을 박아가지고 했던 거죠. 그들만의 인테리어 방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통 그럴 때는 집주인한테 이렇게 해도 되냐 물어보고 하는 그쵸. 게 그게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임차인이면 이렇게 못 하나 박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임대인한테 당연하죠.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거를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자, 정희훈 기자가 원상복구에 대한 이 세입자의 입장도 물어봤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 지인들이나 저도 이제 영상을 봤을 때는 세입자가 그렇게 구멍을 많이 뚫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놀랍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봐도 저거 너무해 보인다라는 그 사실만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는 저도 인정하고 그거는 내가 실수하고 나왔다라고 저 혼자 자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치가 저는 저분들한테 고통을 준다는 생각도 사실 안 했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지금 저한테 돈을 안 주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자기가 저런 거 한 것 때문에 집주인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 식으로 뭐가 됐든 대응을 했다. 맞습니다. 그런 입장인 거죠.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원상복구 견적서를 받았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비슷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벽지 부분은 자신도 이해를 하겠으나 그 외의 것을 고치는 비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인데요. 8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모든 걸 새 거로 바꾸는 비용으로 견적이 나온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집을 훼손한 것도 훼손한 건데 나갈 때 다 치웠는데 칼만 몇 자루 놔두고 갔었잖아요. 저는 그게 맞아요. 되게 위험해 보였거든요. 왜 그렇게 했대요? 그거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일단 불탄 흔적은 가스레인지 냄비 닿는 부분으로 이 생활의 흔적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놓고 간 것도 정신없이 이사하던 중 칼이 누락된 거지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 공포의 세입자 취재하면서 또 하나 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면서요. 맞습니다. 방송 끝나고 이 세입자 관련해서 정말 수많은 집주인들의 제보들이 들어왔는데요. 이 일부 집주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세입자로 이제 파생된 문제지만 각각 다른 쟁점들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방송에서 모두 다루지는 못했거든요. 끝나지 않은 분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사를 했었는데 제가 이사 나오는 집에서 뭘 좀 이렇게 떼다가 벽지를 좀 훼손했어요. 몇십만 원 물어줬습니다. 몇십만 원이요? 네. 원래 그런 거예요. 남의 거 빌려 썼으면 빌릴 당시에 이 모습 그대로 돌려주는 게 인지상정 맞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클리 사반은 다음 주 토요일에도 별이 손가락이 안 돼요. 12개. 물론 드라마 일찍 끝나면 11시에도 찾아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핫픽 전해드리면서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강한 불빛을 내뿜으며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차 백등 방향을 틀더니 건물에 쿵 부딪히는데요. 그러고도 멈추질 않죠. 이번엔 주차된 빨간 차를 들이받고 또 전봇대에도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사고를 내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현장을 쓱 빠져나갔습니다. 음주운전 같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음주운전이었고요. 이미 한 차례 사고 내놓고도 이 운전자는 더 세게 내달렸습니다. 결국 이 차는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 또 오토바이 무려 12대를 부수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음주 차량이 덮친 현장,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고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난 차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수라장이 됐네요. 이 음주운전자 현장 체포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얘기할 것도 없을 만큼 높았고요.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음주운전자가 바로 경찰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행정 감찰 업무까지 다 맡아서 하는 감사관이었고 또 하필이면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이어서 이 수사 제대로 되겠냐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빨간 대문 앞에 사람들이 분주한데요. 긴 줄을 여기저기 풀어놓고 있습니다. 널브러진 줄 사이에 뭔가를 설치해 놓죠. 그리고 곧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하늘을 향해 불꽃들이 마구 튀기 시작합니다. 바로 폭죽이었어요. 예.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벼랑간 폭죽, 불꽃놀이가 펼쳐진 겁니다. 자기네 집에서 하지 왜? 자, 참 기구한 사연이 있습니다. 저 집 사실 남의 집은 아니에요. 사돈댁이에요. 그러니까 딸의 시가였던 거예요. 어허. 17년 전 이 집의 며느리가 된 딸, 네. 그날 이혼을 했어요. 세상에. 이혼 사유가 그야말로 분노 유발이었어요. 시가 식구들의 괴롭힘 기본이고 딸이 시가 식구를 위해서 집까지 내어줬는데 그 집을 빼앗으려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나쁜 며느리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던 겁니다. 아니 폭탄을 설치해야지. 그건 좀 심하죠. 친정 식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딸의 해방을 또 축하할 겸 또 시가의 악행을 알릴 겸 폭죽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쑥거리 바빴고요. 시가 식구들도 집에서 꼼짝도 못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식사하고 있죠. 그리고 한편에선 종업원이 손님 떠난 테이블을 치우려고 하는데 한 여성, 그런 종업원을 밀쳐내고는 본인이 이 식기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냄비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네, 저렇게 정리를 하다가 설마. 들어 올려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이게 뭐야? 음식을 확 뿌려버렸습니다. 뭐야 이거?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이 여성 아무렇지도 않게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뭐야? 갑자기 공격당한 저 손님 얼굴을 감싸주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는데요. 다른 손님들도 아수라장이 된 식당에서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우선 식당 관계자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那他们不这样，别人已经吃完了，一起来两个小炮吧，就是不认识。那女的是有精神疾病，好，那女的老公态度比较好，到医院交了那个医药费。 네, 그래도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 곳곳에 물집 잡힐 정도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뭐가 엄청 뜨겁지 않아? 일면식도 없던 사람에게 벼란간 냄비 속 국물을 퍼부은 이 여성. 경찰 조사 결과 들으신 대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성의 남편이 피해자 찾아가서 직접 사과를 했고요. 모든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합니다. 네,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무거운 양동이를 들고 천천히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할아버지는 넘어진 채로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넘어진 할아버지 곁을 강아지 한 마리가 저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 할아버지의 반려견이었는데요.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오자 강아지는 주저없이 곧장 차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거 뭘까요? 네, 이 모습에 차에서 한 남성이 내리는데요. 강아지도 앞장서서 남성을 할아버지 쪽으로 이끕니다. 자,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네, 할아버지는 강아지와 단둘이 생활하셨고요.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성이 넘어진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죠. 네, 강아지는 고맙다는 듯이 저렇게 방방 뛰면서 남성 곁을 맴돕니다. 네, 집안으로 옮겨진 할아버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할아버지의 딸이 멀리서나마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곁에서 끝까지 할아버지를 지킨 강아지 모습의 누리꾼들은 기특하다, 사람보다 낫다 이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먹잇살을 잡고 막 흔듭니다. 덮고 있던 모자도 벗기고 끌고 가는데요. 무슨 상황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예. 자, 여성이 계속 휴대전화를 찾죠. 왜냐하면 이 남성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으로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었기 때문인데 볼일 보고 나오던 여성에게 딱 걸려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 여성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시죠. 他会因为别人来送纸，让你算错，他不好。你说你给谁送纸来？我看看。然后他说，姐没有，我错了，我错了，走，我说你给我上派出所。 자, 저 여성이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체육관 관장. 과거에는 전국을 제패한 태권도 챔피언이었습니다. 겸손해지네요. 네, 그 넓디넓은 중국에서 태권도로 여성 부문 1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카범, 뭐 쥐잡듯이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몰카범이 제발 살려달라고 했답니다. 예, 살려드릴게요. 네, 보호자와 함께 뒷마당에 나온 강아지가
네, 어딘가를 보더니 크게 짖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곳을 향해 저렇게 뜁니다. 근데 강아지가 뛰어간 곳을 본 남성 비명을 지르면서 따라 뛰는데요. 강아지 위에 따라붙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뭐예요 이거? 뭐야? 바로 야생 코요테였습니다. 코요테. 강아지를 공격하려던 코요테는 막아선 남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남성도 지지 않고 코요테와 사투를 벌이는데요. 이내 남성이 코요테의 꼬리를 잡아듭니다. 남성은 일단 급한 대로 코요테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튀어나올까 봐 문을 꾹 누릅니다. 음식물은 아닌데. 남성이 막아선 덕분에 아가지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코요테에게 다리를 물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야. 상처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위험할 수도 있어서 광견병 주사를 무려 9번이나 맞아야 했습니다. 코요테는 결국 사살돼서 보건환경청이 걷어갔고요. 남성은 또 다른 야생동물에 대비해 강아지에게 뾰족한 장식이 바뀐 저런 멋진 옷을 선물해줬습니다. 거북선을 만들어놨어요. 네, 이곳은 유기견 보호센터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허스키 한 마리가 슬그머니 이 집에서 빠져나오는데요. 무슨 꿍꿍인지 이 허스키 잠든 친구들을 깨우려고 문고리를 물어뜯고 또 마구 긁어도 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전혀 반응이 없죠. 이내 포기하고 이번에는 사무실 문고리를 잡아당겨 봅니다. 사고 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손쉽게 열린 문을 빠져나간 허스키. 선반 위에 있는 간식을 물어서 일단 바닥에 떨어뜨리고요. 덕분에 사무실은 순식간에 간식밭이 됐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물건들도 여기저기 어질러 놓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개판이 됐어요. 보안 시스템까지 건드렸습니다. 결국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경찰이 출동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허스키는 자기 잡으러 온 경찰에게 꼬리를 흔들면서 그저 반갑다는 듯이 친한 척을 하는데요. 이 출동한 경찰, 우선 허스키부터 집에 넣어놓고요. 엉망진창이 된 사무실을 모두 치워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모습에 누리꾼들은 가장 귀여운 체포라면서 말썽꾸러기 허스키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 탈출 소동 일주일 만에 이 허스키에게 새 가족이 찾아왔고요. 입양이 됐다는 희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JTBC